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병원 대기실의 낡은 시계가 딱딱 소리를 내며 새벽 4시를 가리켰다.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화면을 눌렀다. 30년 만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심장이 멈췄다. 피 묻은 손으로 움켜쥐었던 출생신고서가 떠올랐다. 그 안의 이름 박준호, 그리고 보육원 주소. 성호는 숨을 삼켰다. 누구야, 누가 이런 걸 보내는 거야.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렸다. 삐, 삐, 삐. 그 소리에 맞춰 그의 심장도 무너졌다. 30년간 묻어둔 진실이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끝이 식어갔다. 화면엔 여전히 그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30년 만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워볼까? 다시 읽어볼까? 성호는 손가락을 몇 번이나 떨었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는 그 말이 어쩐지 저주처럼 들렸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그 리듬이 그의 가슴박동과 엇박자로 섞였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 영숙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다. 영숙아, 대체 뭐야? 내가 숨긴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 속에 있었다. 창문 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켜둔 형광등 아래에서 새벽빛이 병실 벽을 스쳤다. 그 빛이 영숙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성호는 숨을 죽였다. 지금 들리고 있는 거야? 그는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끝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문자를 보낸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번호 없음. 그 밑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화면에 뜬 흑백 사진 속엔 어린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허름한 반바지와 낡은 운동화. 그리고 낯선 미소. 뒷배경엔 순천 보육원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사진 아래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성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소리가 병실 바닥에 울렸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이게 뭐야? 화면을 다시 켜자 사진이 확대되었다. 소년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 속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병실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이 병원 안에?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환자 상태 점검해야 해서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다.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기억하지 못해. 난 그런 아이 본 적 없어. 하지만 목 안이 타들어갔다. 정말 본 적이 없을까?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 상태 안정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새로운 의문이 피어나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30년 만에? 그리고 왜 나한테?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제 가방 속에서 발견한 낡은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여전히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다.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다. 박준호,
모 김영숙, 분미상.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영수가, 넌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그는 병원 매점으로 향했다. 종이컵 커피를 뽑아들고 창가 쪽으로 걸었다. 밖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담요를 덮은 채 졸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은 저렇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래, 인생은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병원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반사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순천으로 오세요. 그 밑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전남 순천 보육원. 성우는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화면을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누가 꾸민 짓이야. 누구지?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병실 쪽에서 또다시 기계음이 불안하게 울렸다. 삐, 삐, 삐. 그 소리에 그는 본능적으로 병실 쪽으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영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성호는 숨을 삼켰다. 영수가 너도 들은 거야? 그 문자? 그러나 대답 대신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웠다. 병실 불빛이 새벽 공기 속에서 흔들렸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또다시 휴대폰 화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30년 만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한 반복처럼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가 알고 있는 30년은 단 한 사람을 뜻했다. 사라진 아들, 민수.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지 3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죄책감이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해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박준호. 그 이름이 출생신고서에, 그리고 어젯밤의 사진 속에 아내의 젊은 시절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설마 영숙이 그 아이를 숨겼단 말이야? 목이 바짝 말랐다. 커튼 틈새로 새벽빛이 흘러들어왔다. 먼지 입자가 그 빛 속에서 느리게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불안했다. 갑자기 딸깍 문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성우는 놀라 시선을 돌렸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기계음만이 일정하게 울렸다.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어딘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귀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병원 주차장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스쳤다. 누구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눈을 다시 비볐다.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출생신고서를 다시 펼쳤다. 박준호 1990년생.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민수는 1995년생. 5살 차이. 손끝이 떨렸다. 그럼 이건 생각이 거기서 끊겼다. 도저히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영숙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히려 두려웠다. 영숙아, 나한테 말 좀 해봐. 이게 다 뭐야? 그 아이는 누구야? 넌 왜 이런 걸 숨겼어? 그의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기계음이 그의 말을 끊었다. 삐, 삐, 삐. 그 리듬이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병실 밖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창문 쪽을 힐끔 봤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번호 없음. 그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 다음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를 찾지 마세요. 누구십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또 전화는 끊겼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차가운 소리가 났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영수가, 너도 이런 전화를 받은 적 있어?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아이가 내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창문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빨간 불빛이 병실 벽을 스쳤다. 그 불빛 속에서 영숙의 얼굴이 잠시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왜 지금이야? 왜 이제 와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 한 방울이 영숙의 손등 위에 떨어졌다. 차가운 살결 위로 그 눈물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영숙아, 내가 널 지킬게. 그게 무슨 비밀이든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의 눈에 강한 결의가 스쳤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병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밤이 깊었다. 병원 복도는 더 이상 사람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그 아래에서 성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얽혀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하얀 타일 위로 기계음의 반사가 흘러갔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잠시 전까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조차 사라졌다. 남은 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공허함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다. 번호 없음. 12점. 단 12초의 통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이 바뀌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렀다. 도대체 왜 나야? 왜 지금이야? 문자를 받은 이후로 그는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다. 아내 영숙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그건 어쩌면 신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침묵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었다. 창문 너머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에 부딪혀 깜박였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느꼈다. 손끝이 차가웠다. 창문에 손을 대보았다. 유리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목까지 퍼졌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듯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지. 민수를 잃었던 그날,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아내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혹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애가 엄마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성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병원 벤치에 몸을 기댔다. 그 아이가 준호든 누구든 결국 우리한테로 돌아오려는 거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곧바로 떠오른 생각 하나가 그의 가슴을 쳤다. 혹시 준호가 민수를 대신한 이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 한 건. 진실을 원하면 내일 오후 3시 순천 보육원으로 오세요. 이번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010XXX-9132점. 그는 손끝으로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송 실패. 없는 번호입니다. 그 문장이 뜨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그는 눈을 감았다. 귀에서는 여전히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 리듬이 점점 느려졌다. 삐삐. 마치 세상이 호흡을 멈춘 듯 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잠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모니터가 잠시 이상을 보여서요. 그는 경실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생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근육 반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손을 유리창에 올렸다. 영수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 불빛이 깜빡였다. 형광등이 번쩍이며 켜졌다 꺼졌다. 성우의 그림자가 벽 위로 2개로 갈라졌다. 그는 몸을 돌렸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 순간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잠시 후 다시 켜진 형광등.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쥐었다. 화면 위에는 여전히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순천 보육원으로 오세요.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세계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영수가 이제 나 혼자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고요 속에서 오직 기계음만이 울렸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빛이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유리창에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성우는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단 한순간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었다. 그 메시지 순천으로 오라던 그 말, 그 한 문장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경실 문이 열렸다. 아빠, 딸 수진의 목소리였다. 피곤에 절은 얼굴, 부은 눈가.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엄마 상태는 어때요? 조금 안정됐단다. 성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제 연락드리려다가 괜히 걱정시킬까봐. 괜찮아요, 아빠. 수지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다. 잠도 못 주무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김이 손끝을 덮었다. 그 온기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수진이에요. 일어나요. 제 결혼식도 다가오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빠, 엄마가 깨어날 거죠? 그럼. 우리 영숙이는 약한 사람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먹먹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 긴장했다. 그 낯선 감시의 그림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보다 딸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래, 아직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번호 없음. 익숙한 공포가 되살아났다. 여보세요. 당신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다. 누구냐? 당신은 오늘 오후 3시 순천으로 오세요. 혼자 오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또 통화가 끊겼다. 성우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 경실 안에서 수진의 비명이 들렸다. 아빠. 성우는 달려 들어갔다. 기계음이 급격히 빨라졌다. 삐, 삐, 삐. 간호사 2명이 급히 들어와 모니터를 조정했다. 괜찮습니다. 일시적 가능해요. 하지만 성우의 시선은 영숙의 손끝에 고정됐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지는 울먹이며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들려요? 수진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요. 성우는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 어떤 말보다 큰 신호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혹시 낯선 번호로 문자나 전화 받은 적 있니?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속에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침 햇살이 병실 벽에 스며들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졸고 있었다. 성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의 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영수가 이제 혼자 아니야. 수진이도 나도 함께 있을게. 휴대폰 화면을 켜자 오후 3시 순천이라는 메모가 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결심이 굳어졌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그는 아내의 침대 옆으로 돌아와 손을 잡았다. 영수가 나 다녀올게. 이번엔 진실을 확인하고 돌아올게.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오래전 결혼식 날 그녀가 지었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 문장을 본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두렵더라도 가야 한다. 그는 복도를 걸었다. 병원 복도 끝으로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 점심 무렵 병원 복도는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일상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다. 새벽에 받은 문자가 아직도 휴대폰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다.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 문장이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밤새 쏟아진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가슴은 조여왔다. 정말 순천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병실 문이 열렸다. 아버지, 민수가 들어왔다. 밤새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다. 엄마, 상태 들었어요.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성우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그 말에 성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문자? 민수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순천으로 오세요. 보낸 시각은 새벽 4시 12분. 성우가 받았던 문자와 같은 시간이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성우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어.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는 왜 이런 비밀을 숨겼을까요? 모르겠다.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지.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성호 씨, 박성호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네, 접니다. 이거 오늘 오전에 도착한 택배예요. 환자분 앞으로. 택배요? 성호는 의아한 얼굴로 상자를 받았다. 작은 종이 상자였다. 본에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경실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1995.6.8. 녹음. 그 날짜는 민수가 사라진 날이었다. 성우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뭐예요? 이건 민수가 사라진 날이야. 그는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재생기 같은 건 없었다. 이걸 어디서? 그 순간 경실 불빛이 한 차례 깜빡였다.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삐삐.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어머니. 민수가 엄마의 손을 붙잡았다. 성우는 벽에 기대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기계음이 요동쳤다. 삐, 삐, 삐.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조치를 취했다. 안정됐습니다. 놀라셨죠?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의사가 나가자 경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 테이프 재생해봐야 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안 돼. 왜요? 지금 들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걸 듣게 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일 순천에 가서 확인한다. 그게 뭐든 이제 끝을 내야 해. 그는 창문을 바라봤다. 낮인데도 하늘은 흐렸다. 회색 구름이 병원 건물 위를 덮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쿵, 쿵. 성우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렸다. 복도 끝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비볐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또 그 사람이다.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멈추지 않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라질 겁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민수야,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같이 가요. 아니, 넌 엄마 곁을 지켜. 아버지,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30년간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병실을 나서는 그의 발끝에서 고요한 발소리가 울렸다. 탁, 탁, 탁. 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진실을 끝까지 마주한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해가 기울었다. 병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성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30년 만에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이젠 고통처럼 익숙해져 있었다. 침대 옆에서는 영숙이 여전히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호흡 소리가 일정했다. 그 리듬이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수가, 내일 내가 순천에 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다. 거기서 내가 숨겨온 모든 걸 확인하고 돌아올게. 그게 뭐든 이제는 괜찮아.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눈물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병실 안공기는 무겁고 느렸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 같았다. 시간이 흐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정적 속의 시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내 곁을 지키지 못했던 30년을 이번엔 꼭 되돌릴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챙겼다. 지갑,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와 문자 캡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여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어쩐지 작별처럼 들렸다. 그는 수진이와 민수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빠, 정말 가야 해요? 수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가야 한다. 이게 끝나야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 이대로 멈추면 우린 평생 이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결혼 준비 잘하고 엄마 옆에 있어줘. 내 웃음이 엄마한테는 약이야. 아빠, 그럼 아빠는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난 괜찮아.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두려움보다 지켜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더 강하게 떠올랐다. 저녁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영숙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빛을 가렸다. 너무 밝으면 잠 못 자잖아. 그 말에 수진이 웃었다. 엄마가 깨어나면 이 얘기 꼭 해드릴게요. 그래. 그는 잠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녀올게. 복도에 나서자 저녁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병원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다. 쿵, 쿵.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당신이 떠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병원 입구, 가로등 아래, 주차장.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피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차문을 열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나 지금 멜로디, 결혼식 날 들었던 노래였다.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영수가, 기다려줘. 이번엔 꼭 끝을 보자. 그의 차가 병원 정문을 벗어나자 그 뒤편 경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아내의 손가락이 또 한 번 움직였다. 그러나 성우는 보지 못했다.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순천행 첫 차가 떠나기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았다. 성우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멍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멈추지 않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라질 겁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가 이걸 무시하고 병원에 돌아가면 정말 누군가가 가족에게 손을 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겁내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도망치면 영원히 진실을 모를 거야. 창문 밖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우의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남자가 움직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없음. 당신은 지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너는 누구냐고. 30년 전 당신이 버린 이름.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전화는 끊겼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를 뒤졌다. 손끝이 떨렸다. 버린 이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아버지, 민수였다. 젖은 머리칼, 다급한 표정. 왜 여기 계세요?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안 계신다고. 민수야, 넌 왜 나왔어? 같이 가야죠. 엄마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우는 대답 대신 봉투를 꺼냈다. 이게 모든 시작이야. 이 안에 내 엄마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봉투가 젖은 빗물에 눅눅해졌다. 박준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아뇨. 그 아이가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동생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 출생신고서, 그리고 보육원 모든 게 연결돼 있어. 민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순천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가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 너까지 다칠 순 없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민수 잃었을 때도, 엄마가 무너졌을 때도, 아버지는 늘 혼자였어요. 이번엔 혼자 가지 마요. 그 말에 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민수야, 같이 가요. 그게 아버지가 늘 말하던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비가 더 거세졌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같이 가자. 민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성우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카페 창밖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천천히 뒤돌아섰다. 성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우산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순천으로 오세요. 오후 3시. 보낸 시간은 단 1초 전이었다. 누군가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떠나요? 그래. 그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영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다. 병실 문을 열자 수진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다. 아빠, 오빠, 수진아.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엄마 곁에 있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무슨 일인데요, 아빠?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약했다. 영수가, 이제 곧 끝낼게. 내가 지켜온 그 비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아내의 손가락이 또 한 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마치 가지 말라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가 병실 문을 나설 때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꼭 돌아와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가 병원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 아내의 모니터에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울렸다. 삐, 삐, 삐.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우의 차는 이미 병원 정문을 벗어나 있었다.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밀어내며 창문을 두드렸다. 그의 시선은 도로 끝에 표지판을 향하고 있었다. 전남 순천 47km.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이제 진실을 만나러 간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다. 성우는 순천행 첫차 칸 안에 앉아 있었다. 객차 안은 조용했다. 바람에 젖은 외투에서 은은한 비 냄새가 났다. 기차는 천천히 플랫폼을 벗어나며 긴 울음을 토했다. 우우. 그 소리가 심장을 스쳤다. 창밖에는 희미한 새벽빛과 함께 비 내리는 들판이 스쳐갔다. 물 한 개가 가늘게 떠올라 철길 위로 흐르고 있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앞좌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 손등에는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내려가게 될 줄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주머니 속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 사진, 문자 캡처가 들어 있었다. 그가 손끝으로 서류를 펼쳤을 때 종이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보육원 앞에서 웃고 있는 소년.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젊은 영숙.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슬펐다. 이건 언제 찍은 거지? 그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뒷면을 뒤집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기차는 굽은 철길을 따라 속도를 높였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신호등 불빛이 번쩍이며 얼굴을 스쳤다. 빗방울이 유리창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창문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식혔다. 누가 이 사진을 넣은 걸까? 내가 병원 떠나기 전엔 분명 없었는데. 그때 객차 안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역, 여천역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성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번호 없음. 그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야?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순천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지? 당신 곁에요. 또 전화는 끊겼다. 성우는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곁에 그의 시선이 객차 복도를 향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갔다. 모두 낯설었지만 어쩐지 한 사람의 뒷모습이 익숙했다. 창가 쪽맨 앞자리,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기차는 터널로 들어갔다. 순간 객차가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성우와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오자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의자 위에는 누군가 떨어뜨린 듯한 낡은 테이프 한 개가 놓여 있었다. 1995.6.8. 녹음. 민수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가슴이 요동쳤다. 대체 누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차 바퀴가 철로를 따라 요란한 소리를 냈다. 덜컹, 덜컹. 그 소리 위로 빗소리가 겹쳤다. 눈앞에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영수가. 이게 내가 남긴 신호라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볼게. 기차가 순천역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했다. 산이 낮아지고 논밭이 넓어졌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객차 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곁에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을 때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 한 건, 발신자 김영숙. 그의 손끝이 멈췄다. 영숙. 그는 숨을 삼키며 메시지를 열었다. 짧은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를 지켜줘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기차가 순천역 플랫폼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며 습한 바람이 객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성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섰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순천역. 플랫폼 위로 내리는 빗방울 사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뒤돌았다. 그의 손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려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엔 단 한 장의 쪽지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영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며 숫자를 올렸다. 삐삐삐.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준호.